결혼과 출산은 남일처럼 낯설기만 한 대한민국의 흔한 남녀. 굳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요거까지만 더 하자 하면서 또 기준점이 올라가고 그 기준점이 되면 또 올라가고.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요. 아, 힘들어요. 저희가 벌써 한 10배로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의 해법이 출산에 관심이 적은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어르신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많은 그런 가정에 세금을 덜 부과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속에도 출산이란 두 글자가 있을까요? 웨딩 플래너 있듯이 육아 플래너가. 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럼 개별적. 낳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또 다르다고 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굉장히 솔깃합니다. 12월의 어느 토요일 밤. 시작. 이곳은 방배동에 위치한 극단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연습이 한창인데요. 사실 이분들은 연기자들이 아닌 취미로 연극을 배우러 온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직장인이자 비혼자, 즉 결혼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올해 26살인 소연 씨는 연애를 안 한 지 좀 오래됐다고 해요. 외롭다라고 느끼는 때가 진짜 정말 할 게 없을 때 말고는 사실 없는 것 같기는 해요. 서로에게 좀 배울 수 있는 좀 성숙한 연애를 하고 싶다 보니까 약간 굳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안 하는 일만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 별명이 취미 수집가일 정도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다면서요? 지금 가장 최근에 추가한 취미 중에 하나가 좀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협주곡을 하나를 좀 같이 합주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운동 쪽으로는 테니스랑 그리고 이제 골프랑 그리고 배드민턴이랑 충동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많고 해외여행도 갑자기 충동적으로 갔다 온다던가 그럴 때 좀 가장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서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가 진짜 목표인 것 같아요. 평범한 게 쉽지가 않아 내 맘속에 욕심이 많은 건지 엄마 아빠 정말 미안해 누군가를 부러워하게 됐어 주제에 맞게 형편에 맞게 사는 거라고 말하지만 말처럼 우선은 저희가 사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만든 노래고요. 저희들을 좀 위로하고 싶은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포기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집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고 누군가는 꿈을 포기하고 이 노래를 함께 만든 세 남자. 그중 유일한 미혼인 노래 부르는 효준 씨. EP던데 EP. 효준 씨는 왜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한 건 아니고요. 못한 거라고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혼할 만한 그런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제가 87년생인데 제 이제 동갑내기 친구들 보면 한 남자 친구들 기준으로 한 절반은 결혼을 아직 안 했거든요. 일단 경제적인 이유를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제일 크다고. 그리고 여기
화려한 피아노 솜씨를 자랑하는 성진 씨는 올해로 결혼 4년 차래요. 이런 질문 조심스럽습니다만 혹시 출산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하, 네, 물론 출산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각자 그 기준점을 도달하다 보면 요거까지만 더 하자 하면서 또 기준점이 올라가고 그 기준점이 되면 또 올라가고 하면서 언젠가는 계획을 하지 않을까. 네, 시기를 보고 네,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확고한 이유로 출산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가 있습니다. 회사원이자 유튜버인 혜수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딩크족임을 선언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아이를 낳을 계획이 없는 딩크족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댓글에 딩크족이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왜 딩크족을 결정하게 됐는지 궁금하다 라는 반응이 많았었고 결혼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좀 오랫동안 하면서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회사 생활에 꿈을 펼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 중에 임신과 출산을 할 친구들은 사실 저랑 생활이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장점은 일단 당연히 제 생활이 상당히 자유롭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얽매임 없이 결정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은 주변에서 좀 참견을 많이 한다는 거. 네, 그게 단점인 것 같아요. 혜수 씨가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계속 경쟁을 하는 시스템에 상당히 좀 질렸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별로 행복하지 않게 성장했기 때문에 굳이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좀 경쟁 사회에 뛰어들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은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자라면서 행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2030 미혼 인구 중 62%가 현재 연애를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미혼자 중 34%는 앞으로도 결혼을 안 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미혼자들이 결혼을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남성은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를, 여성은 나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기도 버거워서를 꼽았습니다. 앞서 만나본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도 낳지 않는 대한민국 2030 남녀들에게 오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솔직한 속내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혼, 출산이 싫으신 건가요? 아니요. 싫은 건 아닌데, 네. 싫은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네. 약간 나중 일로 미뤄두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계속 미루다 보면은 이렇게. 효준 씨 왜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저는 싫다고 한 적은 없고요. 네. 그런 적은 없고. 다행입니다. 네. 근데 결혼은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이 없는 게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인데 저는 애를 낳을 생각이 없어서 애를 안 낳을 거면 결혼할 이유가 좀 없지 않나. 물론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좀 안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뭔가 전 비혼이에요라고 하게 되면은 좀 뭔가 흔한 일은 솔직히 아니었거든요.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즘에는 생각보다 흔해진 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돈이 어떻게 보면 가정 꾸리게 되면은 아이한테도 들어가고 그리고 배우자 같은 경우도 같이 서로 돈을 쓰게 될 텐데
자기는 자기한테만 온전히 쓰고 싶다고 한 친구도 있었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일단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큼 후회 없이 즐기고 갖자. 하고 싶은 이제 목표들이 있으니까 목표 얼마큼 이루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거 너무 늦어지지 않을까요? 그러기에는 뭐 나이도 젊고 전 나이가 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처음부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고요. 왜 그러신가요? 아기를 낳기 싫은 이유요? 네네. 그러면 아이를 낳으신 분은 왜 낳으셨는지도 저는 궁금해요. 그렇구나. 나 네. 대답을 해야 되네? 네네. 왜 낳게 되셨어요? 왜 낳았을까요? 저는 약간 네. 조금 네. 더 나의 가족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필요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것들이 저의 출산, 제가 태어난 것, 그리고 저의 이름, 그리고 저의 유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출생이 됐고 원하지 않은 이름이 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는 과연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이 박탈당한 건데 그게 맞는 건가? 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되게 감탄을 하시네요. 왜 감탄을 하셨어요? 한 번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던 것을 이제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지만 내 아이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뭐 낳으시는 분도 자기 자유예요. 상관없는데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낳아야 된다라는 인식의 흐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좀 일적으로 봤을 때는 승진이 어쩔 수 없이 뭐 여자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휴가를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시기적으로 밀리는 게 너무 커서 계획적으로 자녀를 낳아야 된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그래서 이제 그 부담스러운 시기를 것 같아요. 놓치면은 너무 늦어지니까 안 낳을 수도 있고. 그때 가면 또 차라리 낳지 말까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꼭 낳아야 할까라는 의문으로 이제 막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 안타깝죠. 저 친구는 되게 능력 있고 되게 그 부분만 빼면 훨씬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친구인데 이제 그게 조금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다가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런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0.78이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 14세기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수준이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세계 역사상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낮은 출산율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대에서 2070년에는 3,400만 명대로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또다시 출산율 높이기와 관련된 그런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도하지 않은 그런 해법에 의해서 일찍이 출산율을 높였던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볼까요? 네. 좋아요. 첫 번째 행선지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연극 배우인 트리아카 씨가 초등학생인 아들 위고의 학교 시간에 맞춰 마중을 나왔습니다. 트리아카 씨가 학교 담당이 된 건 위고의 엄마 기에 씨가 파리시청의 공무원으로 주간 근무를 하기 때문이래요. 아들을 낳고 함께 살지만 사실 이 둘은 결혼한 부부가 아닙니다. 시민연대 계약이란 제도로 가족이 됐답니다. Le pacte, c'est une sorte de contrat signé en mairie entre deux personnes. On va dire que c'est à mi-chemin entre le mariage et la vie et l'union libre. Voilà, ça permet d'officialiser un petit peu une relation. 시민연대 계약은 두 사람이 합의하에 계약을 체결하면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사회적 보장을 제공받는 프랑스만의 독특한 제도입니다. 당초 동성 간 결합을 허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이성 남녀가 결혼 대신 선택하는 비율이 현재 93%나 됩니다. 덕분에 프랑스에는 결혼한 가족, 시민 연대 계약 가족, 동거 가족, 한부모 가족 등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키네 씨는 두 아들 이스마엘, 에스테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Stéphane? Ouais. Tu veux un câble en huitième? Un huitième pour commencer. Huitième pour commencer? Vas-y, tu me brûles avec le truc là. 키네 씨는 시민연대 계약으로 함께 살던 아이들의 아빠와 2년 전에 헤어졌습니다. 두 아들은 일주일씩 번갈아 아빠와 엄마 집을 오가며 생활하는데요.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Ils ont toujours su qu'on n'était pas mariés en fait. Et donc un jour ils ont dû nous demander si on était paxés ou pas. Je sais même pas si Esteban est au courant qu'on était paxés et qu'on s'est dépaxés. Je vous dis, c'est un peu un non-sujet dans le quartier en fait.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 계약이 한 해에 약 21만 건으로 결혼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늘어났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것이 출산율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est que lorsque les structures familiales sont rigides, eh bien c'est défavorable à la fécondité. Les structures familiales rigides, c'est-à-dire un pays où on pense, où l'on croit qu'une vraie famille c'est nécessairement un mariage formel, que pour avoir des enfants il faut être marié. Au fond, je dirais que le familialisme traditionnel et antinataliste de fait. Et les pays où il y a des conceptions les plus souples des relations familiales sont aussi les pays avec les plus forts taux de fécondité.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신생아 가운데 63%가 비혼 출생, 즉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태어나고 있다는데요. 이 때문에 프랑스의 가족 정책은 결혼 여부나 가족 형태가 아닌 철저하게 자녀의 유무에 초점을 맞춥니다. 1975년 이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던 때에 프랑스는 출산율을 1.66명에서 2.02명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도 1.8명으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엄청 열심히 보시네. 굉장히 신기하신가 봐요. 네, 재밌어요. 네. 출산율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프랑스의 해법을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한다면 모든 출산을 환영한다. 그러니까 뭐 동거부부의 출산이든지 또는 비혼 상태에서의 출산도 똑같이 혼인한 부부에서의 출산과 마찬가지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지원한다. 약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라서 완전 발상의 전환 같은 느낌. 약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애를 낳을 생각이 없는데 애를 낳잖아 그러면 결혼이 뭔가 의미가 없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게 생각났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도 사람들이 인식만 개선이 되고 제도로 인해서 인식이 개선이 자연스럽게 됐겠지만 출산율에도 진짜 확실하게 어떤 나라를 가든지 간에 다 적용이 잘 될 것 같아요. 높아지는 데. 혜수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너무 전통적인 가족관이 너무 확고하니까 어느 정도 막 저 정도까지 한 번에 갈 수는 없더라도 조금씩 오픈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친구들도 보면 나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애는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애는 그냥 애로 보고 가족은 가족으로 그냥 따로 생각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어르신들이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혜수 씨 생각이 틀리진 않은 듯합니다. 비혼 동거에 대한 찬반은 50대 50으로 팽팽하고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역시 62%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2030 미혼 인구들 중 24%가 아이는 낳고 싶다고 응답하기도 했거든요. 우리도 전통적 결혼 외에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봐야 하나 싶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일 먼저 1순위로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내가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결혼해서 태어난 사이가 아니고 뭐 비혼으로 태어났든 뭐 약간 이런 중간 단계로 태어난 사이에서 내가 태어났다 하면은 결혼해서 태어난 친구가 있는데 괜히 막 좀 다른 시선으로 보일 거고 우리는 결혼한 사이에서 태어난 친구니까 우리끼리만 놀자 막 이런 왕따 문제도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없냐라는 거였거든요. 제 질문이. 나의 그 아이의 행복이 조금 약간 삐딱선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은 뭐가 있을까 하는 얘기로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또 대한민국에서 그 어렵다는 출산을 하신 분들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사진이 오늘 주말에 뭐 했었지 우리? 서울 양천구에 사는 민지 씨, 상균 씨 부부. 그리고 여긴 그들의 귀한 딸, 올해 만 3살이 된 서진입니다. 결혼 5년차 맞벌이인 민지 씨 부부의 하루는 딸 서진이의 등원으로 시작됩니다. 어린이집 가자. 어린이집 가는 거 너무너무 신나? 어린이집 가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은데 서진이 참 대견하죠? 서진이는 이 어린이집에서 1등으로 등원하는 아이입니다. 아침 일찍 딸을 맡기는 게 민지 씨 마음도 편치는 않지만 맞벌이 부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내 집에 목도리 있어요. 정말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 굉장히 많이 고민도 되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제 3시간 맡기는 것도 사실 마음이 좋지 않아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점심 먹기 전이나 또는 점심 먹이고 나서 바로 데리고 왔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녁 7시가 넘은 퇴근 시간. 하차입니다. 해가 진 뒤에야 민지 씨는 서진이를 데리러 갑니다. 모녀 상봉의 순간. 잘 있었어? 잘 놀았어? 12시간을 떨어져 지내는 게 대한민국 육아의 현실. 퇴근하고 방금 도착한 남편 상균 씨가 둘을 반겨줍니다. 오늘 하루 각자 위치에서 애쓰다 비로소 저녁 밥상에 다시 모인 세 식구. 민지 씨, 힘들진 않아요?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요. 근데 저희가 힘든 것보다 사실은 엄마 아빠랑 더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 아이가 좀 더 힘들 거라는 생각에
힘들지만 서로 이제 응원하고 좀 위로하면서 시간을 버텨가고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서진이지만 서진이가 자랄수록 민지 씨 부부에겐 아주 시급하고 중대한 고민이 생겨났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게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주거 문제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이가 있다는 것은 어떤 뭔가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가산점의 요소가 될 수는 있으나 아이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이제 가장 곤란한 부분이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자가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집에서 계속 살지 않으면 뭐 2년이 되었건 몇 년이 되었건 이사를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이가 한 곳에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좀 오래 살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너무나도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부분은 좀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둘째 계획은 엄두조차 안 난다는 민지 씨. 혹시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면 둘째도 낳을 수 있으신가요? 네, 엄두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7년 또는 6년 정도의 확보된 주거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평택 소재의 유가공 업체. 이곳의 메뉴 개발자인 주영 씨는 이제 9개월 된 쌍둥이들의 아빠입니다. 주영 씨가 이곳에 입사한 지는 4년째. 이전에도 여러 회사를 다녀봤지만 이 회사에선 생각지도 못한 지원을 받았다는데요. 아빠 왔네. 아빠 왔지롱. 결혼 6년 차 40대인 주영 씨 부부는 난임 판정을 받고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던 중 경제적으로 난간에 부딪혔습니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바로 주영 씨의 회사였습니다. 사실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근데 나라에서는 다 100%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건강보험료가 얼마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약간 조금 좌절감이 없잖아 있었었는데 마침 저희 회사에서 시험관 수술 지원하는 그런 혜택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임직원들 상대로 3번 정도, 그러니까 1회 100만 원씩 총 3번에 걸쳐서 3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 3번째 되던 해에 쌍둥이들이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낳아보니 어떠신가요? 말로 설명할 수 없지. 말로 설명할 수 없죠. 그거는. 근데 진짜 놓고 지금의 행복이 더 큰 것 같아요. 가끔 지금 저희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애들 자고 나서 애들 자는 모습 보면 야, 이 애들 우리가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 얘기 꼭 하죠. 힘들지만 그래도 이 맛에 애들 키우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힘들고 팍팍한 대한민국의 육아 현실 속에서도 용감하게 아이를 낳으신 엄마, 아빠분들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어서 오세요. 굉장히 그 또래보다 알수 없어요. 그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어떠셨어요? 너무 귀여워서 저는 사실 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기를 낳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근데 남자친구도 없는 상태여서 너무 좋겠지만 아직은 또 너무 또 멀게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네, 일단 하나부터 낳고 그다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좀 낳을 근데 계획을? 전 둘 낳고 싶습니다. 저는. 아. 보통 연년생은 뭐 4배로 힘들고 쌍둥이는 8배로 힘들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한 10배로 힘든 것 같아요. 맞벌이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손이 많이 가는 4살 아이를 동시에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게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그 지원이 있으면 조금 더 출산의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 또 내년부터 해서 그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출 같은 것도 금리도 굉장히 낮게 해주고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제로 댓글들도 내년에 아기 낳아야겠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거 문제가 아무래도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이 늘려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만약에 결혼한 사람에게 어떻게 혜택을 드리면은 뭐 계획이 있으시냐 골라라. 1번 주거, 2번 뭐뭐뭐. 그러면은 주거는 나 있으니까 이거는 패스. 요걸로 몰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개별 어떻게 하면 또 조금 더 아이를 편하게 낳고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외국의 저출산 대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까운 일본 효고현 남부에 위치한 아카시시입니다. 기저귀와 분유 등 육아용품을 배달 차량에 한가득 싣고 있는데요. 아카시시에서는 생후 3개월에서 1년까지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무료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2,200여 가구에 한 달에 한 번씩 기저귀 등을 전달하고 아이와 관련된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お母様いかがですか1ヶ月のお過ごし、お子様もお母様もなんか成長感じて風邪もひかないし、ねえお母さんお父さん食べてる姿を見るとやっぱりね食べたくもなりますしねえとてもいいことです。 첫 딸을 키우고 있는 이 아기 엄마는 둘째도 낳을 생각이라는데요. 이것도 시의 지원 덕입니다. ね、やっぱ次、保育園も子供2人目は無料になるので、そういうのも利用できればなと思っているので、2人目も考えてます。 아카시시는 아이가 있는 가정을 위해 5가지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 병원비 무료, 의료비가 무료야? 둘째부터 보육비 무료, 와, 보육비도 완전 무료고. 만 1살까지 기저귀 무료. 야, 기저귀 무료는 좋다. 거기에 중학교 급식비 무료. 공공시설 입장료도 무료라네요. 이런 정책을 통해 29만 명까지 감소했던 인구가 10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엔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1.48명이던 출산율도 1.65명으로 높아졌다고 하고요. 우리로서는 부러운 성장세인데요. 1人目のお子さんを連れて明石に転入してこられる。その方がやはり2人目を産もうというふうな気持ちになって出産をしてくださってるから出生率が増えてるということだと。でその方々が生活をされることによって、税金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ものも納めていただけますし、町のにぎわいが戻ってきたりして町の中での好循環というのが生まれていますので。 아카시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일본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최우선 행정과제로 출산과 육아 대책을 내세우며 중인 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시 프랑스로 왔습니다. 프랑스는 출산 장려 정책의 역사가 깊은데요. 이미 1945년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가족수당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월 소득이 6,300유로, 약 9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가 둘이면 매달 141유로, 약 20만 원을 가족 수당으로 받고 자녀가 3명이 되면 약 4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Il n'y a pas de condition de revenu, mais il y a une modulation selon les revenus. C'est-à-dire que plus une famille va avoir des ressources importantes, moins le montant sera important. Et après, plus le nombre d'enfants est important, et plus le montant de la prestation sera important. 프랑스 정부는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분의 n승 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9만 유로인 부부에게 자녀가 2명 있으면 아빠 1, 엄마 1, 두 자녀는 합해서 1로 각각 3만 유로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La France dépense alors ça dépend du périmètre que l'on prend, mais disons entre 3% et 6% de son PIB à la politique familiale, donc strictement dirigée vers les familles avec enfants. En tout cas, l'idée qu'on opère une redistribution importante des ménages sans enfants vers les ménages avec enfants est quelque chose qui est bien acté dans la société française. 이제 독일도 한번 들여다볼까요?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이 회사는 독일 연방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공공기관과 기업이 직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잘 지원하고 있는지 심사합니다. 심사는 굉장히 철저한데요. 독일 전역에서 지난 25년 동안 심사를 통과해 일가정 양립업체 인증서를 받은 곳이 1,000곳에 불과합니다. Und wir haben auch Prozesse, gerade in fortgeschrittenen Auditierungen, wo wir dann auch fragen, wenn es zum Beispiel um aktive Vaterschaft geht, also ob Väter auch mal in Elternzeit gehen, dass wir dann auch fragen, ja, wie fühlt sich das denn an? Weil es kann halt sein, dass ein Unternehmen propagiert, wir sind ganz offen, bei uns können auch Väter in Elternzeit gehen, aber wenn ich dann das Gefühl habe, ja, es ist zwar theoretisch möglich, aber ich habe ein ungutes Gefühl, ich habe Angst um meine Karriere, dann ist da noch viel zu tun auch. 독일 정부가 이처럼 일가정 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구 구조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Und ein großer Antreiber momentan ist einfach auch das Thema Fachkräftemangel, der demografische Wandel, den wir haben. Da sind wir gerade so bei dem Thema Frauen auch, wo auch in Deutschland auch noch einiges an Potenzial ist quasi für den Fachkräftemarkt auch. Und da durch eine bessere Vereinbarkeit das entsprechend auch besser gestalten zu können.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한 독일의 깐깐한 제도는 부모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출산으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부모 모두 동등하게 꾸준히 일하는 것이 가정의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곧 출산율 증가로 이어진다는 게 독일의 생각입니다. 어떤 정책이 가장 와닿으셨어요? 아카시에서 기저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무료로 주는 정책이랑 그 양육비를 무료로 계속 지원해 그러니까 의료비라든지 네. 교육비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좀 실질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기저귀 값도 실제로 많이 드는군요. 많이 들죠. 많이 들죠. 네, 맞아요.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4살인데 올해 여름쯤에 기저귀를 끊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년 6개월에서 뭐 늦어지면 4년, 5년까지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되는 게 사실은 기저귀 비용이에요. 그래서 기저귀를 1년 동안 무료로 제공해준다는 거는 정말 큰 것 같아요. 출산 계획이 없다던 성진 씨. 이제 계획을 세우려는 걸까요? 아까 되게 좋았던 게 그 이렇게 띵동하고서 누가 이렇게 물어봐 주고 막
관심 가져준 것처럼 아기를 가졌으면은 이제 웨딩 플래너 있듯이 육아 플래너 뭐 이런 이렇게 좋은 정보를 말해주는 사람이 붙어서 이거 하면은 뭐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전문적으로 그런 거 말 많이 해주면 몰랐던 부분인데 뭔가 조사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면 좋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제가 찾아보고 공부를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에 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는 혜택, 경기도에서 주는 혜택,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는 혜택들이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봐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많이 힘들었었고 아이 돌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상 수요자는 많은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모자르다 보니까 대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제도는 존재하고 그 제도를 활용할 권리는 있는데 실제로 그 제도를 쓸 수는 없는 그런 상태군요. 사실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저희 동네만 해도 아이들이 적어져서 또는 운영이 어려워져서 어린이집을 노인복지센터로 갑자기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당월에 이제 폐원을 해야 하는데 그 당월에 폐원한다는 사실을 당월 그 중반쯤에야 이렇게 통보를 하는 등 굉장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고 또 사라지는 그 보육 시설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보육 시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적어지니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폐원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가 보낼 수 있는 시설들은 더더욱 적어지고 그런 악순환들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연 씨의 마음을 움직인 건 독일의 일가정 양립 정책이었다는데요. 그 제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일단은 육아휴직이나 그런 걸 쓰기가 힘들다 보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좀 그런 혜택이 아무래도 좀 잘 되어 있는 여초회사로 미리 이직해주는 건 어떠냐라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도 저런 제도가 있어서 기업들이 뭔가 혜택을 주고 그런 것들이 되게 다 잘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일하는 환경을 바꾸면서까지도 할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런 제도는 실제로 대한민국에 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실질적인 지원도 굉장히 좋았지만 뭔가 아이가 많은 그런 가정에 세금을 덜 부과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소득과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그 난임수술비 같은 것도 지원을 못 받았었어요. 맞아요. 항상 그 보더라인에서 무언가 마음을 졸이면서 내가 여기에서 연봉을 더 올렸을 때 줄어드는 혜택이 없는지를 제가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사회적으로 뭔가 또 제도적으로 이렇게 단단하게 뒷받침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아이를 가진 가정으로 재분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 있다. 그 부분이 어떻게 재분배를 좀 해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아이가 있으신 가정을 위해서? 저는 그래도 애기 딴 건 몰라도 이제 애기에 대해서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가 한창이던 중 자녀가 있는 분들로부터 뜻밖의 고백을 들었는데요. 네, 빨리 낳고 싶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딩크로 살자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결혼을 했었어요. 아이를 낳을 때 가장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결국에는 나의 삶이 뭔가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밖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근데 아이를 낳고 나니 그 취미 생활을 아예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한 사람이 더 늘음으로써 그 취미 생활이 좀 더 풍성해지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 갖고 재미를 느끼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게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행복과 또 이렇게 뭔가 풍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 하는 일에 좀 재밌어하고
혼자 이렇게 지내는 걸 좀 즐거워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4년 차까지 그냥 아기를 안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분이세요 지금? 네.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 결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생활을 누릴 수 있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아기를 낳고 보니 아기도 있고 결혼도 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있구나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출산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걸림돌 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맞아요. 저는 제가 지금 취미를 되게 많이 하고 저만의 행복을 많이 찾고 있는데 진짜 끝에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두 분도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그 낳고 난 이후에 그 삶이 또 다르다고 하시는 게 너무 와닿아서 아직은 상상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되더라고요. 네, 취미를 즐기시면서도 아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굉장히 솔깃한데요. 만약에 정말 삶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료하면서 같이 살아가실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꼭 아이를 또 가지시고 낳으셔서 그 풍성함을 배로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출산을 장려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또 우리 이렇게 어렵게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좀 와닿으시는 게 있으시겠어요? 네, 많이 와닿았습니다. 네, 어떻게 오늘 밤에 가시면 부인한테 말씀하실 건가요? 예. 네,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이를 낳아 기른다는 거 10배로 힘들고 아이를 키울 공간조차 불안정합니다. 비혼도 비출산도 여전히 공감이 됩니다.